최근에 AI 붐이 엄청 났었잖아요. 과연 예전 수준의 이제 연말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좀 존재하기는 해요. 주식 투자는 꼭 하셔야 되겠지만 현금이라든지 특히 금 같은 안전마진, 경제적 에어백을 좀 확충해 놓고 연말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인프라까지 이제 갖춰지게 되면 사실 그 지점부터 AI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 논란은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보면 괜찮겠네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대표님 모시고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은 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AI 버블론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변동성이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루는 막 급등했다가 하루는 막 3, 4% 폭락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시장이긴 한데 지금 뭐 연말까지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연말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산타랠리 그리고 연말 특수 많이 이제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특수를 또 기대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보너스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또 소비가 많이 몰리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뭐 선물도 사고 이럴 텐데, 그 연말에 소비가 몰리는 시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비가 과연 예전만큼 또 몰릴까라는 의문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불경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도 했고 빅테크들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우려되고 있는 게 고용이 생각처럼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직전까지 불경기라서 고용이 위축되는 건 맞는데 이게 최근에 AI 붐이 엄청 났었잖아요. 뭐 요즘에야 조금 뭐 고점 논란 얘기되면서 사그라들긴 했는데, 지금 기업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 팬데믹 때 학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돌발악재 터지면 공장도 다 셧다운되고 피해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준비는 해놔야 되겠다.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지금 제조업도 그렇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원래대로라면은 돈을 벌면서 빅테크 기업들 뭐 우량 기업들부터 회복이 되면 이게 미래에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돈을 좀 투입해가지고 고용을 또 늘리는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고용을 늘리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경험하기도 했고, 네네. 한번 이번에 또 다가온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시작된 그 물가 상승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 단계를 이렇게 순서를 많이 얘기하는데 항상 제일 우려하고 마지막 단계라고 하고 충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와 좀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투자가 촉진되면 사람들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고용이 물론 호경기로 가면 회복이야 되겠지만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연말 특수를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예전 수준의 이제 연말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좀 존재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정장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전 마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그러면 빼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주식 투자는 꼭 하셔야 되겠지만 현금이라든지 특히 금 같은 안전 마진, 경제적 에어백을 좀 확충해 놓고 투자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항상 웃긴 게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악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보니까 팔란티어를 세운 이제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을 다 뭐 처분했다. 사실 그 고용 뭐 안 좋고 그다음에 그래서 경제가 좀 슬로우 다운되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 축에서는 또 이 빅테크들의 고평가 논란, 버블 논란, 네. 이런 것들에 또 불을 지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고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다 그러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IT 버블이랑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나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IT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당시에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수요 자체가 너무 탄탄합니다. 뭐 IT 버블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뭐 사이트 개설했다, 뭐 홈페이지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벤트들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반면 실적은 거기에 미치질 못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실적 대비해서 많이 이제 좀 주가가 올랐다는 평가는 있지만 지금 빅테크들 실적을 보면 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공급 쇼티지가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 올라가려면은 수요가 이제 밀어 올리든지 공급이 좀 충격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든지 두 개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충격은 이제 지금 쇼크성으로 이제 돌발성으로 이제 그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가장 건강하게 보는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확장되면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이 확장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를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GPU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 좀 소외받고 있었던 후발주자라고 평가받았었던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칩마저도 지금 뭐 가격 60% 올린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이 칩 하나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만드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수요가 이만큼 쌓이니까 똑같이 비용은 발생하는데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 구조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이 남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외형 확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 구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이익 구조가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AI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너무 모자르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인프라까지 이제 갖춰지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지점부터 AI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스타트도 끊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지금 고점 논란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으로도 너무 이르고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따져봐도 실제적인 숫자들이 찍히고 있는 단계라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또 이제 저녁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사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항상 어닝 쇼크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가 아니라 기대치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년 대비 과연 성장을 안 했을까? 지금 현재 전망치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재료의 수로만 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제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은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기대치를 너무 많이 올려놨으면은.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예시를 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네네. 이제 LS 일렉트릭이 과거에 이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이제 이런 유사한 패턴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이 과거에 작년 한 7월 이때 실적 발표를 한번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보다 못 나와가지고.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LS 일렉트릭이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이제 안 나와가지고 조정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또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기대치보다 안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한 30만 원 좀 안 되던 가격이 뭐 10만 원 한 초중반까지 뭐 충격에 빠지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최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2배가 올라가는 50만 원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AI에 대한 고점 논란도 이러한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기대치에 못 미치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주가가. 근데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의 고점은 갱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가지고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 그래서 어닝 쇼크다 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매수하는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국 주식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네네. 그리고 AI 섹터 전반에 걸쳐서도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기
것이 좋은 적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 버리게 된다.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다.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수익 추가적으로 계속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말까지는 울퉁불퉁한 좀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지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AI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때 뭐 내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뭐 이렇게 전환될 만한 트리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AI 고점 논란 얘기가 좀 불식시키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게 어떤 트리거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생태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산 기지가 많이 좀 재편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신흥국들의 공장을 좀 배치시켜 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원래 지구촌이라는 이름 아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질서가 사실 미중 전쟁을 통해서 좀 깨졌잖아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미 1기 정부 때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2기 정부 들어서면서는 사실 뭐 완전히 그냥 결정이 나버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 견제는 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결국 공통된 주제는 미국의 패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견제가 뭐 저는 어느 정당이든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공장을 돌려라 미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중국에서부터 이제 생산되는 것들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중국을 비롯해서도 이제 신흥국들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공받고 있었던 이런 생산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될 거라고 봐서 이러한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각종 제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AI라든지 자동화 로봇 쪽에 이제 투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생존 전략으로서 필수가 돼버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자동화라든지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AI가 전제로 깔려야 하는데 이 AI가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AI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GPU 확보에 있어서도 지금 이 트럼프가 중국 쪽에 GPU가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알게 모르게 압박하잖아요. 중국 쪽에 넘기지 말아라. 네네. 판매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AI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견제 구도, 그다음에 생산기지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새롭게 공장을 예를 들어서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에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노려볼 수 있었던 뭐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강력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의 인건비 수준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의 인건비 수준이 워낙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미국에서만 생산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자동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AI 쪽으로 이제 투자는 고용으로 하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돈을 AI 쪽에 투입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술적 조정이라든지 단기 고점 논란은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단기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단기 조정이라든지 중간에 오는 이런 조정들이 좀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야로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겁먹지 말고 공격성을 좀 띄워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뭐 AI 버블 논란 있는 가운데 보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가 일부 제품 공급 가격을 최대 60% 뭐 인상했다. 특히나 DDR5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뭐 가격이 2배 뛰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당 30%에서 50%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주가는 뭐 아시다시피 2, 3% 오르다가 또 한 3, 4% 확 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AI 고점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AI 고점론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계속 오르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좀 눌림목을 주고 2차 슈팅, 3차 슈팅, 정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따로 떼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좀 고평가 논란이 뭐 얘기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미국 기업들, 테크 기업들도 과연 이걸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돈이 찍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으로 정말 보기 쉽게 이제 SK하이닉스를 같이 보게 되면요. 네. 이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서 한번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볼 때 보는 방법을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보통 이제 외형 확장이 진행되는 거를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구조,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진율이 성장하는지 질적 성장도 좀 이루어지는지를 많이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적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데 이게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왜 주가는 잘 가다 꺾일까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마진율이 꺾여 내려오면서 그런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통 이제 저 PER이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PER의 함정에 많이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뭐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마진율이 그냥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산업이잖아요. 중후장대 산업이라.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비 PER이 낮냐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업의 마진율 대비 PER이 낮으면 저는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는 파이프라인 가치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내재 가치가 좀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려요. 근데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66조 하던 매출이 이제 90조를 넘어설 걸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130조를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네. 내후년에 뭐 150조 가까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적자 보던 기업인데 작년에 이제 23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40조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내년 70조, 내후년에 76조. 그래서 내년까지는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이고 내후년도 성장은 하겠는데 좀 주춤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도 38조에서 57조, 62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마진율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과거에 뭐 HBM이다, AI 반도체다 얘기 나오기 전에는 뭐 잘 나와봐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10%대 그리고 뭐 진짜 잘 나오면 30% 근처까지 가면 와 이거 엄청 잘 나왔다 영업이익률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작년에 35%가 찍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사실상 SK하이닉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 중에 거의 최고치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순이익률도 이제 29%가 찍혔는데 올해는 이제 40%대, 내년에 이제 50%대.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50%대에 순이익률 이제 40% 중반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PER 10배 이하면 저평가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내후년에 PER 6.6배까지 예상되는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보면은 50%대, 뭐 40%대 이러잖아요. 근데 PER이 6배, 7배 이럽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막 50%, 40% 이 정도 나오는 기업들은 PER이 막 30배, 40배 돼도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통 얘기해요. 마진율이 너무 높게 찍히니까 수익 구조도 그렇고.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마진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순식간에 PER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매출 좀만 늘어나도. 네네. 이익 구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익 구조가 너무 좋으면은 PER이 마진율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근사치만 가도 괜찮다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나 있는 PER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나올 실적을 기반으로 따져보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에서 한 3배를 가도 고평가라고 저는 보질 않는 거예요. 네네. 진짜 가치평가로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한 3, 4배 정도를 가도 이걸 과연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찍히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물론 뭐 3배를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배를 가도 저는 고평가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찍히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사이클이 좀 침체로 가면은 어쨌든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있겠지만 AI 사이클을 이제 큰 범주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 단계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엔비디아발 이슈를 타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삼각동맹 구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국 앞에서 이끌어주는 건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이제 이끌어가는 거에 편승하면서 SK하이닉스, HBM, AI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가는 것인데 과연 뒤따라가는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수준인데 엔비디아가 과연 또 멈출 것인가? 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미엄을 저는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이제 완전히 그 국가 단위의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은 있겠으나 이게 완전히 끝나면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당연히 뒤따라서 추가적인 저는 고점 갱신을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확 오르면은 뭐 삼성은 10만 원 넘고 하이닉스는 60만 원 넘고 하는데 확 밀리면 또 삼성은 9만 원대고 하이닉스 같은 게 또 50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보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지금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최고점 찍었던 게 한 65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 65만 원 고점을 뚫을 것이라고 보느냐 못 뚫을 것이냐라고 보느냐 하면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뚫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만 원 아래로 그러니까 전고점 최고 그 신고가를 찍었던 가격 아래로는 조정 나올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나가면 저는 상당히 확률 높은 매매법이고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2차 전지 여쭤볼 텐데 2차 전지가 최근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2차 전지 섹터가 5년 전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또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저는 화학이나 자동차 이런 쪽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저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걸쳐서는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섹터로 변모했다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완전한 이제 성장주, 혁신주로서 평가받으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호경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선취매하는 물량들이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뭐 툭툭 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선취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부터 투자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잘못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경기 민감주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얼핏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냥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좀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좀 한 발짝 앞서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완전히 기업이 침체가 되면서 점유율을 뺏겨버린다든지 뭐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망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탑픽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민감주 볼 때는. 조금 이제 연결지어서 자동차도 보자면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뭐 사실상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 순위를 끌어올렸잖아요. 판매 대수라든지 매출 그리고 이익 구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순위 자체를 글로벌 3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이익 순위 같은 경우도 글로벌 2위로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불경기를 이용해서 몸집을 불린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경기 때는 솔직히 경기 민감주가 다 안 좋은 거는 똑같은데 과연 이 다 같이 안 좋아졌을 때 다른 안 좋아진 기업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그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매출, 판매량 순위를 끌어올렸고 이익 순위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장악한 파이만큼 성장하니까 엄청난 이제 포텐셜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가 하방 사이클을 그리면서 막 적자로 전환되고 막 엄청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가장 빨리 이익 구조를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이익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준수한데 네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격인 모습을 현재 차트상으로도 그다음에 실적적으로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의 좀 방향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내년 그리고 호경기가 올 거를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불경기, 영원한 호경기가 없잖아요. 결국 경기라는 건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 22년부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한 3년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갑니다. 이 불경기 그다음에 침체장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기상으로도 불경기가 오랜 시간 진행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도 다시 또 본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호경기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충격으로 인해서 뭐 고용이 너무 심각해진다 하면서 막 돌발악재로 한번 무너졌다 갈 수도 있겠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경기 민감주는 지금부터 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매수할 만한 업종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매집을 해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2차 전지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저는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을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주목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돈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들을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부터 선취매를 해서 저는 지금부터 2차 전지를 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2차 전지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따라 들어갈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계속 추종해서 보시면서 그 매수 순매수 상단의 금액 기준으로 먼저 랭크를 올리기 시작하는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 영웅문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은 투자자별 일별 매매에서 전체로 놓고 이제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2차 전지 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 화학도 상단에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반응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외국인 말고 기관 수급이 집중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되나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퇴직연금제도 401K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기계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 물량 자체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이 맞다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금액 기준으로 매수하고 있는 2차 전지부터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담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서 이걸 좀 강조드린 것도 있고 당연히 그 근거로서 이익 드라이브가 먼저 걸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추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뭐 특별한 호재가 갑자기 터지면서 어떤 특정 그 2차 전지가 갑자기 외인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대장주 역할로 이제 치고 나간다.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진입할 때 그 종목이 주인공이 되면 그걸 담는 게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크게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상승률 측면에서는 뒤질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지표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반도체가 올라갈 때 뭐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이수페타시스 올라가는 것처럼은 못 갈지언정 상징적인 기업 있잖아요. 반도체 하면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의 이제 지표로서 역할을 해주고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강력한 수익률을 노리는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좋은 시기라 매집 관점에서 선취매를 노리시는 시기라고 봐요. 2차 전지를 지금 들어간다면. 네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 좀 살펴볼 텐데 네. 최근 젠슨왕 CEO가 한국을 이제 방문을 했죠. 거기에서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최근에 나온 또 기사를 보니까 확실히 좀 협력할 생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재차 또 확인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뭐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또 이재명 정부의 AI 뭐 로봇 뭐 육성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피지컬 AI라고 해서 뭐 사실 지금 AI가 개발되는 것들이 결국엔 로봇에 또 이식이 되곤 할 텐데 이 로봇주들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로봇주는 좀 장단점이 명확한데 그러면은 투자를 할 만한 섹터냐라고 물어보면 매우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네. AI가 지금 완전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전 초입이니까 당연히 로봇은 시작 단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AI는 사실 순서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젠슨왕 CEO가 실제로 그 CEO 발표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AI의 이제 최종 단계 그리고 목표치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해 주신 그 피지컬 AI로 꼽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AI 발전 단계가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얼굴 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연산하는 이러한 단계로 막 밟아 나가다가 이러한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공부하는 단계를 이제 물리력으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단계를 피지컬 우리가 피지컬 이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지컬 AI를 강조하는데 그 피지컬 AI에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업종이 무엇이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율주행이랑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아시겠지만 국가마다 뭐 안전 문제라든지 뭐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친환경차 한창 2020년, 21년 얘기 나올 때도 국가마다 무슨 환경 규제가 다 다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단위로 이게 도입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천차만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로봇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공장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험한 공정 작업에서는 로봇을 쓰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물론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도 확장이 되겠지만 아마 로봇이 주인공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AI가 지금 고점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은 벌써 저 뒤에 펼쳐질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가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뭐 AI가 고점 논란이 나올 정도면 로봇은 훨씬 더 심하죠. 심지어 AI는 실적을 어마무시하게 제가 아까 SK하이닉스 실적 보여드렸듯이 3배를 가도 아직 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극단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고점 논란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점 논란이. 네네. 그런데도 고점 논란이 나왔는데 로봇은 더하면 더해야지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이 애초에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고점 논란에 있어서도 그렇고 타격은 훨씬 더 크리티컬하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분야로 하는 반도체 쪽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처인데 AI에 있어서 로봇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혁신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시겠지만 변동폭은 큰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 로봇주에서 우량주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은 좋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LG에 투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계속 신고가를 썼다는 거예요. AI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부터도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변동성은 컸지만 로봇주가 안 갔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도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포인트가 변동성이 큰 건 알겠다. 이제 네. 당연히 아직 이익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잠시 사그라들면 뭐 반토막 60% 깨지는 거 이런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일단 뭐 우량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에서 이제 인수를 진행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좀 뭐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아직도 7조 정도예요. 많이 올라갔을 때가 뭐 10조를 넘보고 이랬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혁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런 우량주들이 움직일 때 뭐 100조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현재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시총이 가기도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100조를 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거품이 일정 정도 빠졌는데도 이 정도인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지금 7조 정도입니다. 과연 배터리도 저는 혁신이 100조까지 가는 기업들이 탄생했는데 로봇이 100조는 고사하고 50조를 못 간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길게 봤을 때는. 배터리를 비교해가지고 그런 배터리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배터리를 낮춰잡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충분히 이제 이익 구조를 어느 정도 뽑아내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 갔을 때 이익 구조도 분명히 폭발적으로 로봇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AI에 퍼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로봇과 자동화를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우량주를 기준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과연 이게 70조를 못 갈까? 지금 시가총액이 7조인데 70조를 못 갈까? 50조를 못 갈까? 100조를 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수익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면.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 아무래도 몇백 프로 올라갔다가 또 막 5, 60% 빠졌다가 이런 고통스러운 구간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에 로봇주를 투입하기 전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 이거는 5, 60% 빠질 수 있는 종목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진짜 10배거를 노릴 수 있는 섹터야.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봇 섹터가 10배를 못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2차 전지가 갔는데. 2차 전지가 안 좋은 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급의 파급력을 못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2차 전지 시장보다 로봇 시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논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물론 2차 전지가 또 로봇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제 2차 전지가 더 세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그 정도 파급력은 로봇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겠지만 당장 좀 불안한 건 사실이다. AI 고점론으로 조정 나오는 단계에서 로봇은 더 크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좀 그나마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로봇 투자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남들 모르는 종목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초보 투자자분들. 대장주 그러니까. 예. 네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 누구나 아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누구나 아는 주식이지. 그럼 뭐 이수페타시스, 뭐 코리아서킷도 최근에 또 잘 가고 이러던데 이런 종목을 이제 발굴하려는 노력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 자체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네. 근데 로봇은 그 섹터 자체도 지금 위험해요. 불안불안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미래에 올 미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은 분명히 알겠는데 당장 그 섹터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 혁신업종은 돈을 잡아먹기 때문에 혁신업종이잖아요. 아직 수익 구조가 궤도에 올라오질 못했고. 그래서 수익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말 그대로 포텐셜이 터지기 전까지 자금적 체력이라든지 버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결국에는 대기업의 지원이라든지 대기업의 인수라든지 아니면 더 정확히 나아가서 안정적으로 보려면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는 로봇 사업 기업 이런 쪽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에서 직접 전개하잖아요. 그다음에 LG에서 투자한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다음에 뭐 엔젤 로보틱스, 그다음에 지금 뭐 현대 쪽에서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뭐 현대 무벡스나 현대 엘리베이가 자동화 쪽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랑 오토에버를 이제 아무래도 로보틱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또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들어갔거나 대기업과의 시너지 혹은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로 본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든든한 이제 자금적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사업 수주를 따낼 때도 그 대기업 기반으로 해서 미리 따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시총이 높고 기술력이 탄탄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지분 투자 혹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고, 극단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묻어두고 로봇 투자를 하실 거라면 시가총액 1등부터 뭐 한 5등이나 아니면 더 많이 포트폴리오 구축하겠다 하면 10등까지 이렇게 그냥 몸집 큰 순서대로 나눠가지고 담으면 실패하기 어려울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시총 상위부터 한 5등, 10등까지 그냥 긁어서 사셔도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좀 원전주 좀 살펴볼 텐데 뭐 앞서서 우리가 뭐 AI 버블 논란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그 AI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전력 인프라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뭐 이게 한때 막 신재생 에너지 막 얘기 나오다가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금 또 맞아요. 원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가면서 원전에 이제 엄청나게 투자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간에 이 원전이 새로운 그런 뭐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원전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앞서서 GPU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 자산으로서 서로 중국에는 뺏기면 안 된다, 미국이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AI의 이런 그 전략 자산으로서 포함을 하는 것 중에 원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핵잠수함 이슈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핵잠수함 승인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조선업 동맹 그리고 방산 동맹이 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원전 모멘텀이나 이런 쪽이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고, 특히 결국 AI 패권 경쟁, AI 인프라를 누가 먼저 그리고 제대로 많이 확보하느냐가 미국과 중국
중국 사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AI를 이제 갖추려면 지금 가장 먼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GPU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블랙웰에 대해서도 중국에 안 뺏기고 넘기면 안 돼. 이런 기조인데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력 인프라 뭐 오래된 거 그냥 갈면 된다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전은 또 이제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전력 인프라가 엄청 갔잖아요. HD 현대일렉부터 해서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인프라는 한번 갖춰놓으면 솔직히 다시 또 인프라를 교체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클이 길게는 갈 것 같은데 한번 다운 사이클 그리게 되면은 좀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원전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원전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전력 인프라 대비해서도 아직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곳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까지 다 확보를 해놨는데 결국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컴퓨터 뭐 대단한 거 갖다 놔봤자 전원을 못 켜는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사실 원전이라는 게 반도체 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딱 전략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3개에 하나, 뭐 5개에 하나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서 같이 세트로 들어가요. 원전이라는 게. 근데 이번에 AI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막대하게 올라갔잖아요. 원래 이제 세상이 발전을 하면 이 세상이라는 건 점점 전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자화되고 우리 좀 더 고도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전자화가 돼 가는데 이 전자화가 이렇게 속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AI라는 특이점을 만나면서 이 전자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수직 상승이 돼 버린 거죠. 그럼 예전에 필요하던 전력 수준이 원래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많이 필요한 건 당연했는데 세상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수요량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수요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수직 상승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늘리던 그런 점진적인 수준의 상승으로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전력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사실 원래 우리가 대형 원전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원전하면. 근데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소형 버전, 소형 모듈 원자료를 이제 특화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M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맞아요. 네. 그래서 SMR 쪽으로 이제 특화가 돼서 전개가 돼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수요는 탄탄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 원전을 누가 제대로 많이 똑바로 확보하느냐가 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GPU를 그냥 숫자로 단순 계산해서 얘기할게요. 뭐 10개라고 칠게요. 10개를 확보했어요, GPU를. 근데 뭐 10개의 이제 파이만큼 전력을 또 그 10개에 해당되는 10개 정도 수준의 이제 전력이 원전이 필요할 텐데 지금 GPU를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원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 많이 확보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돌아가는 거는 뭐 원전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이 그럼 결국 돌릴 수 있는 건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GPU 이제 여기서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GPU 확보한 것만큼 그 성장에 맞춰서 원전도 그에 상응하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원전 종목들은 GPU라든지 전력 인프라 주가 상승에 비해서 너무 후발주자고 그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원전도 산업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 중후장대 산업이고 산업주기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산도 그렇고 애초에 이런 전통적인 산업주기가 긴 사이클의 산업들인데 이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사이클을 올라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올라가고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학을 떼시는 분들 있죠. 한번 물리면 10년 물리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몇 년 단위로 올라가고 1차 슈팅에서 안 끝나니까 원전도 이제 1차 슈팅 끝내고 뭐 2차 슈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2차 슈팅 하려다만 그런 느낌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럼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AI 분야가.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그렇고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원전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없어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은 애초에 이제 그 안전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원전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AI 산업 커지고 한번 나 원전 사업 해볼래 라고 해서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하면서 해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제적 해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사실 원전이라는 거는 이 해자가 아주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깊고 높은 이제 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웬만한 기업들이 신규를 진입한다고 해서 뭐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 이제 업력도 많이 보기 때문에 국가 단위 사업에서 이거는 신규 기업들
그리고 신규 국가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는 기존의 사업을 전개해 오던 기업들이 다 해먹는 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잔뼈 굵은 그런 원전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고 이 기업들로 수요가 다 몰릴 것인데 이제 앞으로 과연 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여태까지 원전이 그냥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이런 특이점이 와서 성장했으면은 뭐 괜찮았을 건데 원전이 한번 또 더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이게 수요가 확 늘어난 것도 있는데 공급 충격까지 와버렸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탈원전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공급 충격까지 와버린 게 지금 원전 산업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확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리면 그래도 수요는 부족하겠지만 기업들이 심지어 뛰어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이만큼 있으니까 뭐 경쟁 기업들 들어와서 이 수요 충당하게끔 사업 전개해서 생산하면 된다 하지만 들어오지도 못하지. 거기에다가 한번 원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국가나 기업들이 완전 탈원전으로 하면서 뒤로 퇴보를 했죠. 퇴보한 상황에서 이 엄청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요 공급 불균형이 생겨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도 수요를 충당을 못하는데 한번 공급까지도 위축돼 버리는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1호 국가들도 완전 다시 이제 원전을 되돌리고 있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위기가 탈원전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탈원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지난 얘기기도 하고 그거는 뭐 결과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공급이 한번 퇴보했다. 그리고 수요는 그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증가했고 그걸 맞추려면 원전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오늘 원전 수요 많으니까 뚝딱 만들어서 이제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원전 인프라 확보하는데도 건설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동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좀 뭐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보니 그 중간 지점에 쉬어가는 구간으로서 AI 고점론이 한번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끝났다 AI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번 조정을 아주 좋은 기회로서 삼아서 물론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지금은 보시면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회복되는 지점을 좀 잘 살펴보셨다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런 정확한 타점을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냥 매집 형식으로 해나가기에도 원전은 아주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BHI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런 주식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전그룹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은 하방 지지도 훨씬 더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개 기업이 저는 완전히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이 뭐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저는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HI라든지 GNC에너지를 좀 후발주자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개 기업이 가장 상징적이고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이 훨씬 더 이제 좀 상위 개념으로 어찌 보면은 그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두 개를 먼저 보시고 좀 더 많이 구성하고 싶다면 그 아랫단에 BHI나 GNC에너지까지. 왜냐면 이제 GNC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지금 또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지금 비상발전기 국내 1위 기업인데 앞으로 지금 원전 수요가 이렇게 앞에 전방산업에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GNC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좀 이제 따라가는 형식, 뭐 엔비디아를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듯이 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면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이나 뭐 KPS 이런 쪽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앞선 종목들까지 확보했는데 내가 더 확보하고 싶다. 혹은 그 종목들이 주가가 날아가 버려서 후발주자로서 공략하겠다 하는 지점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다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볼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나 두산에너빌리티도 조정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살짝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사실 AI가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회복될 때까지 안 좋은 분위기에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최근에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뭐 반도체, AI, 뭐 조방원 이런 주식들 오르다가 바이오 쪽에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산업이랑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아주 중심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완성해야 되는 퍼즐이 경기민감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민감주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핵심적인 게 자동차랑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화학 정도까지 마지막 피날레로 인프라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부터 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을 것 같고 아직 제약바이오도 제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AI가 조정 나올 때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볼 것은 말씀드린 원전, 로봇, 그다음에 뭐 더 본다면 반도체 정도 이렇게 네. 차근차근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직 관점으로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약바이오는 당장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아니라. 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에서 소외받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짤 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돈이 몰리는 섹터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또 올라갈 만한 섹터를 진입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다음 타자를 미리 준비하고 지금 타자를 일정 정도 들어가자.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대장 섹터인데 사실 올라간 지도 제대로 안 됐고 제약바이오가 꼽히려고 하는 시점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저 역시도 아직 확신이 서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구조적인 하락이든 추세적인 하락이든 간에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 대장은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뭐 증시가 꼭 추종해서 미증시를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틀은 좀 따라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업종 사이클 자체는 미국을 거의 매우 비슷하게 이제 따라간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AI 가니까 우리나라도 가듯이 산업주기 사이클은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증시에서 이미 저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미증시에서도 지금 여기를 많이 집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AI 쪽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쏠렸고 거기에만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AI 빠지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AI가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돈이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한 물량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물론 고점에 물린 분도 있겠지만 미리부터 들어가셔가지고 큰 돈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그냥 시장을 떠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 유동성 이제 12월부터 조기 긴축도 조기 긴축 종료가 되잖아요. 긴축이 종료됐다라는 것은 돈을 쪼이다가 중립으로 간 건데 중립에서 이제 그다음 기대할 건 이제 당연히 유동성이겠죠. 그리고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고 셧다운도 끝났기 때문에 지표 발표되면 12월 동결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투자 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AI 쪽에서 돈을 뭐 수익 실현해서 빼더라도 그러면은 다음 타자를 찾아 나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전통적으로 이런 패턴을 그려왔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증시가 바닥치고 올라올 때 반도체부터 움직이고 우량주부터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뭐 고점 논란 얘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 한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중소형주나 특히 제약바이오 혁신업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피날레 치면서 엄청 급등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옮겨가는 쪽이 경기민감주, 그다음에 인프라 이쪽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적 충격이 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실업도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음 직장으로 갈 때 오늘 그만뒀는데 바로 다음 날 다음 직장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좀 뜨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 실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단계가 그렇다고 봅니다. 돈을 한번 뺐다고 바로 넣지는 않잖아요. 흐름 자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서서히 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AI 쪽에서 나온 돈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도 11월 들어오면서 10월 달까지는 정말 잘 갔는데 11월 들어서면서 꺾였습니다. 미증시가. 꺾인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미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주체 AI에 대한 투심이 약해졌고 수익 실현 물량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다우의 상황이고 나스닥 마찬가지죠. 그래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S&P 500 마찬가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모두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N자형 패턴을 그린다든지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면서 11월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 지수로서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있는데 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11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증시 분석할 때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섹터가 어느 정도 수준부터 전성기라고 판단하고 투자해야 될까요? 진입 시점을 물어보면 그 종목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그 산업 지수가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들어가라고 보통 권장드려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이 2021년 말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고점을 돌파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2024년 초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바닥치고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두각을 드러낸다 엄청 좋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진짜 광풍이 불어온 건 24년 초 이때 신고가를 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미증시는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쓰는 지점부터 투자 진입을 해도 안 늦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진짜 불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24년 초부터 24년 중순까지 정말 불타는 흐름이 나왔고 테크 기업들 AI 반도체 정말 대단했는데 또다시 한번 24년 고점 찍고 무너졌습니다. 뭐 트럼프 정권 들어서기도 했고 관세 우려도 있고 했는데 이걸 불식시키고 다시 또 고점 돌파가 나왔던 게 25년 중순입니다. 이때 한번 또 강력한 슈팅이 나왔죠. 테크 기업들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흐름을 벌써 고점 돌파가 2번이나 나와줬는데 제약바이오는 여태까지 그런 흐름을 못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누가 다 뺏어갔기 때문이죠. AI와 빅테크들이 수급을 모조리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찍었던 고점이 지금 최근까지도 돌파를 못했는데 직전 일주일 11월 중순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됐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고점을 지지난주에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이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물론 25년 초부터 뭐 이때부터도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과연 주도 섹터였는가? 결코 아니었죠. 지수는 올라왔지만 주도 섹터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다 장악하고 있었고 AI 테크가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정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이젠 바뀐다. 그리고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게 기존의 지수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에서 돈이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지수 대비 강도가 높은 종목이나 업종을 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돈이 빠지고 새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걸 못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AI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제약바이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충격으로 지수는 조정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새로운 투자처로 이미 똑똑한 돈들은 이미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결국 한국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에 있어서도 제약바이오는 당장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AI는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좀 눌림목이 나오니까 길게 봤을 때는 매집하기 좋은 자리인데 제약바이오는 당장부터 이제 올라갈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니 AI 다음 타자로 주인공이 될 거니 이거는 포트폴리오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뭐 주목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이제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약바이오가 참 로봇보다 더 악질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면 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IT 버블 같은 느낌이었죠.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정치 테마주 뭐 좋게 보는 투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보너스 게임 같은 정도지 그걸 진짜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물론 뭐 돈 벌면 장땡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도박에 가깝잖아요. 솔직히 환상이 너무 들어가 있고 물론 정치 테마주 정도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도 제가 한 17년 18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뭐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한국에서 제약바이오는 진짜 실체가 있는 거는 뭐 손가락에 꼽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투자할 기업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주식하면 아는 그런 주식들 중에 뭐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막 거래 정지되고 이거 상패 대니 많이 주가도 완전 무너지고 물론 다행히 지금이야 뭐 거래 재개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정 기업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적자 보고 있는데도 인지도 높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도 있고 뭐 많은데 저는 초보 투자자라면 그 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적자 나고 있는 기업은 보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과거 뭐 6, 7년 전, 10년 전하고 너무 달라진 게 제약바이오의 위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체가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임상이라든지 성공하면 대박이야. 되면 대박. 이거에 베팅하면서 가는데 그거 안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뭐 실패하고 완전 돈 다 날리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서 제약바이오를 꼽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삼성과 SK가 대한민국 국부를 이끌어 왔잖아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국가가 이제 성장할 때 맨 처음에는 뭐 중후장대 산업, 뭐 인프라 산업부터 성장을 하다가 뭐 이런 반도체 사업, 테크 기업들로 넘어가다가 마진율 높은 산업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제약바이오가 반도체 제조보다도 마진율이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 이쪽으로 이제 먹거리로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쪽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다음 도약을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많이 양상이 달라져서 이익 캐파가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거 임상 성공하면 대박이야 이런 거에 베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익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보시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익 성장 전망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 수출 이제 막 진입을 시작하는 기업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본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삼성이라 그런지 바이오로직스도 삼성전자처럼 올라가요. 맞아요. 네.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익 사이클도 보시게 되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시키는 뭐 사업 구조가 CDMO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이다 보니까 여타 다른 이제 혁신 개념으로 신약 개발하고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분할을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번 뭐 주주가치 훼손을 하는 분할은 아니어서 오히려 분할하고 나서부터 특화되면서 더 성장이 발동이 걸릴 것 같다. 뭐 한번 드라이브 걸릴 것 같다 이런 의견 도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다음 주 정도 거래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재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모멘텀 좀 나오는 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되면서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온기도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태 꾸준하게 이제 이익 구조가 올라왔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익 구조는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돼요. 이런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셀트리온이 얘는 또 반대죠. 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 전개해 나가는데 원래는 분할을 했던 회사를 지금 다시 해쳐모여해서 병합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을 이제 모두 병합하면서 캐파라든지 효율성이 늘어나면서 이익 구조 자체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제 셀트리온 진짜 학을 떼시는 투자자분들 많더라고요. 댓글 보면 저는. 그렇죠. 네. 이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 솔직히 이제 이익 구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익이 2020년 이때 코로나 때 한번 급등했을 때 신고가 쓰긴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죠. 당연히 이익이 떨어지는데. 근데 올해부터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사실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셀트리온은 아직 주가도 제대로 안 올라갔잖아요. 선취매하기에 이제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누구나 아는 국민 주식이잖아요. 삼바, 셀트리온, 한미약품.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익 캐파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과 최고 순이익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단계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우량주들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지금 또 하나 더 보자면 유한양행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상징적인 기업이죠. 이 기업도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 드라이브 걸리는 게 거의 셀트리온급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폭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 FDA 임상 통과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슈팅 이후에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저는 종료될 거라고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기업들이고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좀 뭐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비껴갈 수 없는 게 저는 비만 치료제랑 그다음에 플랫폼 ADC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플랫폼 3대장이라고 평가하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알테오제는 지금 마진율 자체가 무슨 뭐 7, 80%를 얘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괴물 같은 기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은 너무나도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이제 뭐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직은 좀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이익 캐파 성장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 단위 이익을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7, 80조 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테오제는 이제 조 단위 영업이익을 충분히 이제 미래를 보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아직 30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면 2배 정도는 아직도 노려볼 수 있는 갭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 이제 뒤따라서 가는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저 오리온과의 이런 그 합작이 너무 좋다고 봐요. 서로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상쇄시켜준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은데 물론 상법 개정하고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한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가치주 평가를 받는 시장은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고 한국은 가치주가 평가받기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뭐 배당주들도 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따져봤을 때 오리온이 좀 진부한 종목으로 평가받을 수 있긴 해요. 캐시플로우가 아주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고 돈을 꾸준히 너무 잘 벌고 있는데 성장성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기업이 이제 제약바이오랑 맞물리니까 제약바이오 단점이 뭐겠어요? 혁신은 있는데 성장은 폭발적인데 사실 자금적인 체력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안정성을 갖추고 혁신 그리고 성장력이 부족한 이런 오리온 같은 기업들이 혁신은 있는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이제 장단점을 상쇄해줬다고 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기술력은 뭐 이미 인정을 받은 기업이었는데 원래도 자금적인 체력이 그리고 어느 정도 있긴 했어요. 근데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오리온이라는 뒷배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너지 자체가 저는 매우 탄탄하다라고 생각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런 부족한 안정성을 삼성전자가 뒤에서 딱 떠받쳐주면서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 것처럼 리가켄바이오도 그런 모멘텀을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ABL 바이오도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ABL 바이오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걸 지금 따라잡는 건 솔직히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 쪽은 지금 적자나고 있는 기업보다 오히려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경쟁하는 제품을 근육량 감소를 그래도 좀 막아주면서 살을 빼게 만드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경쟁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만 치료제 쪽은 한미약품 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많은데요 할 수 있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익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서 네네. 조금 불안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들 물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매력도는 있는데 초보 투자자가 진입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리스크를 감내할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나는 조금 더 안정성을 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애초에 고리스크에 속하는 섹터군이라 그 섹터군을 투자하실 때는 종목을 선정할 때는 좀 안정감 있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약바이오는 당장 진입을 시작하자. 그리고 조정 나올 때 원전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AI는 천천히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매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안정감 있게 진입하고 싶다면 2차전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을 집중해보자. 이런 쪽은 호경기가 결국 사이클 따라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경기에 이렇게 몸집을 불려놓은 기업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매집하기에 거의 아주 좋은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을 이제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으로 보되 AI는 눌림목 공략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당장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저는 아주 100점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발 악재는 언제든 터질 수 있으니 금과 현금은 일정 보유량을 확보해가지고 경제적 에어백을 확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또 대표님께서 또 주식 강의 또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저는 최근에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는 곳이 다양하게 있고 저보다도 대단한 투자자분들 그리고 뭐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초를 잡아주는 강의가 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대박을 내겠다 정말 뭐 김연아 손흥민처럼 엄청난 이제 수준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완전 기초 단계고 중심이 아직 안 잡혀 있다.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탄탄히 해서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돈 버는 전략부터 확보해 놓으시고 저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고수 투자자들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통해서 기본기에 입각한 매매법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본기를 닫고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확립하신 다음에 스스로 이제 뭐 고수 투자자들을 통해서 참고해가지고 좋은 전략까지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변동성이 워낙 심해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또 큰 그림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또 기업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나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꼭 대표님의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대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